무인도 해안가로 아주 기이한 물건이 떠밀려 왔습니다. 캐리어 가방인데 그 주변으로 철제 골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한눈에도 이건 결코 평범한 캐리어가 아니었죠.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토막난 시신. 과연 경찰은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그 정답은 몸 속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중국 산타우시에는 아주 특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일명 더저우 섬으로 불리는 무인도인데요. 면적은 축구장 2개 정도, 하나의 바위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로 항로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가 하나 있는데 주로 등대직이 2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해요. 때때로 수리 보수를 위해 직원이 파견되곤 하지만 이 섬이 워낙 작은 규모라 등대직이 몰래 무인도에 들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지난 2013년 6월 30일 아침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가 더저우 섬 등대직이었어요. 부두 입구에 이상한 게 떠밀려 왔어요. 이게 철제 우리 같은데 안에 캐리어가 있네요. 악취도 심해요. 너무도 불길합니다. 경찰이 배를 타고 신속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와, 이런 건 나도 정말 처음 본다 싶었죠. 이게 대충 만든 철제 프레임인데 그 안에 캐리어를 넣어둔 구조였어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외관 철제는요, 수도관을 그냥 대충 용접해서 만든 엉성한 구조입니다. 안에 캐리어 두고 주변을 쇠사슬로 칭칭 감아뒀죠. 마치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쇠사슬을 다 풀러내고 캐리어를 열자 역시나 끔찍한 몰골이 된 여성 사체가 드러납니다. 우선 머리가 없습니다. 오른쪽 다리도 잘려 있고요. 상당한 시간 부패가 진행되었는지 장기가 다 흘러내렸고요. 그나마 남은 부위도 물에 퉁퉁 불어 있어요. 사체를 옮기다가 또 다른 훼손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일단 수사대가 현장에 와서 직접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시신의 신원은 키 160에서 165cm, 나이는 25세 전후의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망 전 성폭행이 의심되는 흔적이 있었죠. 뚜렷한 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게 워낙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지문도 다 문드러져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고요. 그나마 허벅지에 고양이 모양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신 하나로 신원을 찾기란 불가능하죠. 도대체 어쩌다 캐리어에 담긴 채 무인도에 버려진 걸까요? 일단 등대지기에게 물어보니까 최근 1년간 이 섬에 이런 형태의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은 아예 없었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CCTV를 확인했는데 그 안에도 수상한 방문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캐리어는 다른 곳에서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을 두고 수사팀이 80km 반경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요. 그런데도 수색에 도움이 될 피해자의 유류품이나 추가적인 토막이 나오지 않았죠. 신원도 모르고 증거도 없고 답답하던 그때 정밀 부검을 하던 담당의가 연락을 해옵니다. 이분이요, 가슴 성형을 받았어요. 피해자의 가슴에서 각각 227g 실리콘 모형물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수사의 한 줄기 희망이었죠. 왜냐면요, 국제 규정 및 추적 시스템에 따라서 가슴 보형물에는 제조사의 식별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역으로 추적하면 이 시술을 받은 환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보형물이 총 15명의 여성들에게 주입된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일이 전화를 하면서 리스트에서 한 명씩 지워나갔고 어느새 14명의 생존이 확인된 후 마지막 한 사람이 남게 되죠. 그녀는 광둥성 주아이에 거주하던 22살의 여성 리칭칭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죠. 경찰이 즉각 그녀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리고 수술을 받은 성형외과 찾아내서 방문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마침 2달 전인 4월 23일 리칭칭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 경과를 보기로 예약이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죠. 병원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아예 두절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리칭칭은 해당 병원에서 이미 6번이나 성형수술을 받은 단골 환자였습니다. 그 전에 기록을 보면서 이제 알아낸 게 뭐냐면 사전 상담, 수술 당일, 수술 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예약한 날에 도착했죠. 여기에 더해 한 간호사가 그 환자의 허벅지에 무슨 문신이 있는데 고양이 모양 같아요 라는 기억을 끄집어내요. 시신 발견 일주일 만인 7월 2일 경찰은 리칭칭 부모님의 협조를 받아서 DNA를 검사했고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이 확정됩니다. 이젠 드디어 수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경찰은 먼저 리칭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옷 한 벌 편히 사기 힘든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심지어 등록금을 낼 형편도 아니라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요. 이쯤 되니까 그녀는 내가 부모님처럼 농사나 지을 바엔 차라리 더 힘들더라도 난 도시로 갈 거야 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광동성으로 향하게 돼요. 그녀가 정착한 곳은 중국 남쪽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상업도시 광저우였습니다. 위치적으로 홍콩, 마카오와 가까워요. 그래서 아주 경제활동이 활발하고요. 무엇보다 여기에 최대 중국의 의류시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 옷 3벌 중에 한 벌이 이곳을 거쳐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대한 글로벌 패션의 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리칭칭에겐 최적의 장소겠죠. 최소한 작은 업체라도 들어가서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타고난 패션 센스를 발휘해서 모델로 일을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광저우의 삶을 시작하는데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5년간 악착같이 매달렸는데 그냥 학급 모델 수준에만 전전을 한 거예요. 결국 전 재산을 털어서 옷가게를 하나 내게 되는데 이것도 얼마 안 가 망하고 말죠. 그녀가 정말 모든 게 참담했고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게 됩니다. 아니, 거의 구세주 수준이었어요. 그녀가 홍콩 출신의 재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관계는 정상적인 연인으로 보긴 힘들어요. 리칭칭은 유부남이었고요. 그저 비밀스러운 내연녀로 리칭칭을 받아들인 거예요. 잠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거액의 용돈 또 명품을 선물 받았고요. 어떤 관계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리칭칭의 통장에는 돈이 꽤 쌓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여서 뭔가 자신감을 얻었는지 모델 일도 좀 풀리게 돼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진 못했죠. 2013년 6월 8일, 이날 리칭칭은 쇼핑몰에서 사진 촬영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인데 웬일인지 촬영장에 나타나질 않아요. 연락도 두절됐고요. 그녀의 집에서 이 쇼핑몰까지는 지하철로 40분, 차로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즉 그녀가 이동하는 와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집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통한 내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팀은 앞서 발견된 리칭칭의 시신이 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그녀 주변의 면식범이 범인일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죠.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재벌 남자친구였어요. 애초에 유부남이라서 뭔가 이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고 싶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내에게 들켜서 그녀를 그냥 이렇게 치정으로 살해한 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에게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아예 사건이 벌어진 6월 한 달 내내 업무가 너무 바빠서 내내 홍콩에만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시신에서 검출된 정액과도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리칭칭을 죽인 걸까요?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려는 그때 새로운 증거가 또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사망한 리칭칭의 신용카드 내역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려 6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6월 22일, 26일, 7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ATM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되었더라고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즉각 CCTV를 확인했죠. 그랬더니 의문의 남성이 찍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얼굴을 가리려고 3번 인출할 때마다 다르게 변장을 했어요. 한 번은 모자를 쓰고, 한 번은 우비를 깊게 눌러 쓰고, 또 한 번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근데 여기서 숨기지 못한 공통점이 있었죠. 살짝 보이는 코 모양이 약간 넙대대한 게 이게 동일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6월 8일 이후 줄곧 꺼져 있던 리칭칭의 핸드폰이 돌연 위치 신호를 보냅니다. 어딘가 봤더니 중고 핸드폰 가게예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매장으로 들이닥쳤는데 가게 주인이 당황하면서 상황을 설명했죠. 이 핸드폰 제가 도난당한 건 줄 몰랐어요. 저희 사촌 형이 헐값에 팔길래 전 그냥 받아온 건데? 그는 액정이 깨진 리칭칭의 휴대폰을 반납합니다. 경찰이 이 가게 사장을 유심히 봤는데 CCTV 속 남성과는 전혀 얼굴이 달라요. 또 범인이라면 굳이 휴대폰 전원을 켜서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겠죠. 곧장 경찰은 그가 언급했던 그 사촌형 29살 황페이샨을 주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도박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한테 있는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7월 초에 한 번에 청산한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서 났을까? 생각해보면 7월 초까지 모든 돈이 리칭칭의 돈이다 이렇게 빠져나갔었죠. 이게 탁탁 들어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반 승용차로 무허가 택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리칭칭이 실종된 그날 쇼핑몰에 가기 위해 택시에 탔다면, 그리고 그게 황페이샨의 택시였다면, 지금 뭔가 막 톱니바퀴가 맞는 듯 하죠. 경찰이 즉각 그의 사진을 확보했는데요. 와우, CCTV 속 남성과 코 모양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중을 가했어요. 코가 비슷하다는 걸로 살인을 입증할 순 없잖아요. 다음으로 경찰은 그 사건 당일 황페이샨의 이동 경로를 조회해요. 6월 8일 오후 2시 가전 매장 입구에서 약 10분간 정차를 했는데 여기가 리칭칭의 집과 가까운 곳이에요. 이어서 차가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10분을 달리더니 선전시의 22번지 골목에 주차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참이나 차가 이동하지 않았고 7시간 뒤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22번지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을까요?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101호를 황페이샨이 단기 임대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황상 거기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어느 정도 확신이 섰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예상대로 증거가 쏟아졌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땐 깨끗했지만 곳곳에 제거하려다만 리칭칭의 혈흔이 다 조금씩 묻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창고에는 너무도 수상하게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떡하니 발견돼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그 덩어리 안에서 토막난 리칭칭의 머리와 오른쪽 다리가 발견됩니다. 이건 정말 빼박 증거예요. 즉각 황페이샨은 검거되는데 여기서 경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범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어요. 원한 관계는커녕 서로의 전화번호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황페이샨은 리칭칭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또 토막내고 시멘트 안에 넣어놓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범인의 자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황페이샨은 검거됐을 당시 결백을 주장합니다. 전 이게 정말 제일 황당해요. 경찰은 이미 증거 다 있고 동선까지 파악했는데도 막무가내예요. 하물며 지금 그 시멘트 안에 토막난 시신도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경찰이 다 들이밀자 그는 갑자기 입을 꼭 다물더니 한참이나 지나서 입을 엽니다. 형사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 다 전현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황페이샨의 진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원래 타 지역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돈을 벌러 왔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같은 지역 사람만 채용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심지어 공고에다가 아예 나는 여기 출신만 채용할 거다라는 문구가 있을 정도래요. 게다가 황페이샨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학력이라서 이 사람을 써줄 곳은 당최 없었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게 무허가 택시 영업이었습니다. 차만 있으면 바로 운행이 가능하니까요. 최근 딸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데요. 그러던 6월 8일 우연히 그의 택시에 리칭칭이 타게 됩니다. 쇼핑몰까지 가는데 한화로 16,000원 정도로 합의를 봐요. 그런데 운행을 시작하자마자 리칭칭의 말투가 매우 거슬렸다고 합니다. 아저씨,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 왜 안 틀어요? 빨리 좀 켜봐. 쪼잔하게 굴어. 박박 좀 틀어요. 이런 식이었대요. 이때 황페이사는 미안하다. 뒷좌석 에어컨이 고장났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녀의 빈정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기 애인은 재벌이고 내가 그 남자한테 선물 받은 이런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까지 에어컨도 안 되는 택시를 타는 게 말이 되냐? 그러고 돈을 받냐? 막 노골적인 표현들을 쏟아냈죠. 더욱이 택시 운전이나 하는 너는 세상의 루저다. 너는 평생 남의 뒷바라지나 하다 죽어라. 뭐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듣던 황페이샨이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운전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려고 했죠. 그런데 리칭칭의 횡포가 더 심해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앞에 좌석을 발로 확 차면서 빨리 출발하라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 순간 황페이샨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죠. 그는 차 밖으로 나가서 뒷좌석 문을 열더니 리칭칭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놀란 그녀가 막 필사적으로 반항했지만 역부족이에요. 결국 그녀가 반쯤 의식을 잃자 황페이샨은 테이프로 입과 손발을 결박하고 강제로 뒷좌석에 눕혀요.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서 은닉했고요. 이후 그는 차를 몰아 22번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골목에 차 세워두고 그녀를 몰래 101호로 끌고 들어갔죠.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녀를 죽이기 전에 돈을 챙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협박을 해서 카드 비밀번호 알아냈고 또 여기서 성폭행까지 저질러요. 마지막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그는 즉각 시신 처리에 몰입했습니다. 아파트에 있던 마테체로 목부터 베었죠. 얼굴이 없으면 신원 확인이 힘들 거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어서 몸통을 캐리어에 우겨 넣었는데 오른발이 튀어나온 거예요. 별 수 없이 다시 칼을 들어서 다리를 잘라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주변이. 그 혈흔 위에다가 밀가루를 슥슥슥 뿌리고 응고시킨 뒤에 다 긁어냅니다. 꽤 시간이 걸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물과 맥주로 다 닦아냈어요. 맥주를 쓴 이유는 아무래도 알코올 성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닦아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가 놓친 게 있죠. 혈흔이 튄 컨센트, 바닥 틈새, 욕실 배수구 같은 세밀한 부분, 여긴 놓친 건데 그래서 다행히 증거가 남아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끝내고 리칭칭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명품, 시계, 카드를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캐리어를 챙겨 이동했죠. 그는 공사장에서 쇠파이프를 훔쳐서 대충 용접해서 틀을 만들었고 그 안에 캐리어 넣어서 쇠사슬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대로 룬강에 던져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걸 지켜봤죠. 시신이 가라앉는 걸 지켜보면서 그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쪽 다리와 머리가 남아있어요. 피곤해서 바로 움직이긴 무리였고 이틀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임대 아파트로 돌아가서 나머지 토막을 시멘트를 부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변장하고 ATM기에 가서 3번에 걸쳐 돈을 인출했죠. 핸드폰은 중고 매장을 하는 사촌동생에게 처리했어요. 명품 시계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틈을 봐서 중고로 팔 생각이었죠. 꽤 돈이 나갈 테니까요. 하지만 강 밑으로 가라앉은 줄 알았던 캐리어가 시신 부패를 하면서 가스가 생기잖아요. 이 덕분에 부력이 발생해서 다시금 물 위로 떠오른 거예요. 이때부터 천천히 조류를 타고 약 50km를 이동했고요. 결국 더저우섬 해안가에 도달한 겁니다. 이어서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황페이샤는 꼬리가 잡히고 말았죠. 자, 여기까지 지금 사건 전말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황페이샤의 진술에 입각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리칭칭이 좀 무례하게 굴었고 화를 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도 이건 다 그년 때문이다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순진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경찰은 결코 고지고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진술 곳곳에 허점이 가득해요. 사건 당일 리칭칭은 촬영을 위해 쇼핑몰에 가야 했습니다. 그건 출발지 기준의 북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황페이샨이 처음부터 향한 곳은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동 경로가 달라요. 경솔한 태도, 말다툼과 상관없이 어쩌면 처음부터 범행 장소를 찍고 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한 황페이샤는 딸이 있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강도짓을 했다라고 진술했지만 그는 지금껏 번 돈조차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채까지 썼고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너 돈 안 갚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동에 집에도 잘 가지 못했어요. 살인과 시신을 처리한 방식도 살펴보면 토막에 용이한 마체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집에 막 마체테를 두고 사나요? 게다가 혈흔을 없애는데 밀가루가 효과적이라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그 방법을 쓴 것도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그에 앞서 단기 아파트를 왜 거기에 임대해 놓냐고요. 이것만 봐도 미리 준비한 범행이다라는 걸 추정하게 하죠. 즉 그는 택시를 영업하면서 돈 많은 여성 손님이 타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마침 이때 리칭칭이 덫에 걸린 거고요. 그녀는 값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또 연신 남자친구 재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옳다구나 하고 이제 먹잇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리칭칭 피해자가 갑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황페이샨이 이 여자가 돈이 있는가 없는가 좀 판단을 하기 위해 더 많이 말을 걸면서 그녀의 경제력을 파악했을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범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되겠죠. 2016년 1월 1심과 항소심 재판을 거쳐 황페이샨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가 포함된 사형이 선고됩니다. 네, 역시나 중국답게 사형을 선고했죠. 네, 앞서 그 조건 2년간 집행유예라고 했는데 2년간 모범수로 복역하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조건입니다. 지금껏 사형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무기수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실제로 가보면 이 살인마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범인이 누군지 명확하죠. 그런데 그걸 밝혀내는 과정 속에 있는 형사들은 결코 범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흉기로 뭘 썼는지, 정확히 어떻게 살해했는지, 사전에 모의한 건 없는지, 사건 전후의 동선은 어땠는지 이 모든 걸 철저히 밝혀내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 정리해보면 무인도에 밀려온 캐리어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죄가 영원히 바다 밑에 가라앉을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 시신에서 발생한 부패로 작은 가스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거대한 캐리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예요. 부력 때문에.
그리고 또 조류는 기적처럼 캐리어를 등대지기에게 인도했죠. 이게 마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해자의 마지막 외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여정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그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예쁜 외모로 태어나서 어딜 가나 주목받던 줄리아나 레딩. 성인이 된 그녀는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고향 애리조나를 떠나서 헐리우드가 있는 LA로 이주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은 영화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배우 지망생들이 모여들기도 하죠. 줄리아나는 LA에 있는 산타모니카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틈틈이 생활비를 벌었고요. 또 그 와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면서 점점 경험을 쌓게 됩니다. 워낙 예뻐요. 워낙 화려한 외모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실 머지않아 그녀는 유명 남성 잡지 맥심의 표지 모델로 발탁됩니다. 이게 진짜 굉장한 기회인데 맥심 커버에 얼굴이 딱 걸리고 정말 줄리아나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2008년 3월 16일 아침 고향인 애리조나에 살던 줄리아나의 엄마가 평소에 굉장히 딸과 자주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전화를 걸었죠.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보통은 바로 받거나 상황이 바쁘면 메시지라도 보내던 딸인데 그날만큼은 하루가 꼬박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LA에 딱히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확인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던 엄마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주소지에 가서 딸이 좀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저녁 6시 경찰이 줄리아나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로 현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소량의 피였죠. 경찰이 막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은 없고 결국에는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기로 합니다. 딱 경찰이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매캐한 가스 냄새였습니다. 동시에 집안에서 불이 붙은 양초가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죠.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촛불 끄고 열려있던 가스 밸브도 잠궜어요. 이후 집안을 수색하는데 처참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방 안에서 줄리아나가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던 겁니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어지러져 있어요. 뭔가 이 두 사람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바닥에는 목걸이가 끊어진 채 떨어져 있었고요. 이 커피 테이블에 다리가 아예 뒤틀려 있고 접시가 깨져가지고 막 조각들이 집안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요. 그 접시의 일부에는 혈흔까지 묻어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강력팀과 감식반을 호출했어요. 잠시 후 다들 이제 몰려와서 현장에서 혈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자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증거가 하나둘 나타납니다. 먼저 복도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까지 혈흔 반응이 길게 이어져 있어요. 즉 이 말은 범인이 줄리아나를 폭행하고 방까지 질질 끌고 간 듯한 모습입니다. 또 문 손잡이, 싱크대 접시, 가스 밸브까지 여러 곳에서 많은 양의 DNA가 검출돼요. 이건 범인의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현장에 이렇게 많은 범인의 DNA 흔적이 남는 게 드뭅니다. 뭔가 약간 보통은 약간 지우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범인이 사실 가스밸브를 열어놨다고 했는데 폭발을 일으켜서 이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 자기 DNA가 막 여기저기 묻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떠난 것 같아요. 발견된 DNA 감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찰의 탐문 수사가 시작됐죠. 줄리아나 이웃들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밤 9시 50분경 득득 이렇게 가구를 옮기는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합니다. 또 줄리아나의 전화기를 보니까 비슷한 시각에 911, 911에 전화를 했다가 끊은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었다는 거죠.
경찰이 줄리아나 주변 사람들한테 혹시 생전에 의심 갈 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묻게 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 입을 모아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건 바로 줄리아나의 남자친구 존 길모어였죠. 이 두 사람이 지난 2년간 교제해 왔어요. 그런데 과거 존이 줄리아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 문제로 둘은 사귀다 헤어지다를 반복했대요. 즉각 존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죠. 존이 딱 검거가 돼서 왔는데 네, 맞아요 하면서 자기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걸 막 순순히 인정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자기가 줄리아나 차를 파손하고 또 막 그녀의 집을 강제로 들어간 적이 있다. 술술 말해요. 하지만 존이 말하길 이건 어디까지나 연인 간에 벌어진 다툼이었지 살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강력한 입장입니다. 존의 주장에 따르면 그 사건 추정 시각인 토요일 밤에 그날도 줄리아나와 존은 전화상으로 너 왜 그랬어 하면서 막 가벼운 다툼을 했다고 해요. 이날 밤 존이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고 줄리아나 또한 친구들과 파티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의견이 잘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말다툼을 했고 줄리아나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밤 10시까지는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은 일요일이 됐죠. 남자친구 존은 이젠 좀 화가 풀렸나 싶어가지고 줄리아나한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했지만 답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얘 아직도 화가 났나 싶어서 직접 집을 찾아가기도 했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창문 틈 사이로 방 안에 촛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이걸 봤어요, 존이. 근데 웬일인지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돌아갔다는 진술. 경찰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CCTV 그리고 만났다는 친구들 다 의견을 종합합니다. 그 결과 존의 주장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데 사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도 있었죠. 왜 아까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수많은 DNA 있었잖아요.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다름 아닌 여성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즉각 경찰의 수사는 남성이 아닌 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피해자 줄리아나는 또래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외모 때문에 인기도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질투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뭔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지인들, 친구들, 동창들 다 뒤져봤죠. 그렇게 41명의 사람들을 추려냈고 그들의 DNA 샘플까지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품과 하나하나 비교했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이에요. 일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으로부터 새로운 증언이 등장했어요. 줄리아나의 현 남자친구 말고 전 남자친구 미니어 우에이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조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보니까 그는 레바논계 출신의 부유한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나가 일하던 식당의 고객이기도 했어요. 보니까 이 미니어가 줄리아나를 딱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단골 고객이 되다가 어느 날 이런 식당에서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두둑하게 월급을 줄 테니까 내 병원에 와서 비서로 일하는 게 어떠냐라고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막 월급도 준다 하죠. 또 중간중간 선물 공세까지 하죠.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후 줄리아나는 아예 그의 집으로 이사를 했고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미녀라는 사람이 대단한데 호화 별장을 가지고 있고 막 고급차 몇 대, 비싼 시계들 다 원하면 살 수 있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그가 동거를 시작하면서 줄리아나와 결혼까지 생각을 할 만큼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21살 줄리아나의 생일에 람보르기니 스포카를 선물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줄리아나가 마냥 이런 상황을 즐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사실 이 미니어라는 사람이
이 줄리아나를 마치 되게 예쁜 인형 다루듯 어딜 가든지 간에 자기 옆에 있어라 하고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주변에 자랑하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또 그러면서도 줄리아나가 뭐 친구 만나러 간다, 어딜 간다 하면 막 이런 사생활은 다 통제하려 들었고요. 이게 과연 사랑인가? 이게 그냥 예쁜 인형을 자기 옆에 두는 걸 좋아하는 건가? 이제 약간 줄리아나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관계를 금방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 미니어란 사람이 줄리아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정이냐면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이라는 사람은 약사였거든요. 미니어가 아버지한테 아예 제약회사를 인수할 걸 제안한 겁니다. 이거는 평범하게 약사로 살던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오기 힘든 기회예요. 하지만 아버지 또한 아니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선심을 베푸는 건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뭐 어딘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은밀한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미처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미니어가 실제 자기가 말한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고 결혼도 한 번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도 속였고 심지어 이미 레바논에는 3명의 자녀까지 있다는 점을 하나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전과 기록을 보니까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었고요. 아버지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즉각 줄리아나에게 이걸 알렸고 이후 그녀는 미니어와 언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별을 통보했죠. 동거생활 다 정산하고 그의 집을 나와서 LA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미니어가 쉽게 포기했을까요? 아니었어요. 미친 듯이 문자와 전화하면서 돌아와라 했고 또 그녀가 일하는 식당, 집에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다행히 줄리아나의 마음은 차갑게 식은 상황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미니어가 이제 타겟을 바꿔요. 줄리아나의 아버지 그렉한테 딸과는 내가 관계가 이렇게 됐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추진하자 라면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버지도 이 부분은 좀 혹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약서를 찬찬히 검토하던 중 미심쩍인 부분을 찾아내죠. 미니어가 넘기려는 제약회사가 면허를 제대로 취득하지 않은 부실회사였던 겁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계약 안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5일 후에 딸 줄리아나가 살해된 겁니다. 아버지로선 의심할 만하죠. 지금까지의 정황을 경찰에게 다 들려주니까 경찰 또한 미니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마침 미니어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살해 현장에서 완전히 외국에 있으니까 살인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 아까 그 범인의 DNA가 여성 아니었나요? 이때 경찰은 미니어가 누군가 여성 조력자를 고용해서 청부 살인을 한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자, 그래서 주변 여성들 간에 뭔가 수상한 금전 거래가 없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쳤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분명 여성들 중에 분명 청부살인을 요청했으니 그만한 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사람이 떠올랐죠. 그녀의 이름은 켈리 수 박. 44살의 한국인 아버지를 둔 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직업은 부동산 중개인. 참고로 그녀는 한국의 유명 음악 감독의 친언니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국에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어쨌든 켈리 박은 미니어의 부동산 중개를 여러 건 담당해 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사실일 뿐이지 켈리의 실제 역할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니어가 주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들이 있거든요. 이걸 대신 받아주는 일을 좀 해줬던 거예요. 그 외에도 미니어가 좀 직접 나서기 곤란한 일들을 그녀가 처리해줬고요. 좀 말만 들어도 위험하고 험한 일 아닌가 싶긴 한데 켈리가 이걸 어떻게 했냐? 남자친구가 있어요.
로니 웨인 케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 같이 채무자를 찾아갑니다. 남자친구가 덩치가 크고 막 인상이 험악하니까 돈 왜 안 주냐 하면서 막 겁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게 협박을 해서 미니어 돈 받아내고 거기에 보수 받고 또 그 외에도 미니어가 좀 부탁하는 일을 해주고 실제로 미니어가 켈리는 정말 일 처리가 너무 확실하고 깔끔하다. 이 여자는 여자 제임스 본드다 라고 막 칭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줄리아나의 사망 전후로 미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1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100만 달러가 하나로 약 13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근데 줄리아나가 죽기 전과 후에 이 돈을 받은 거죠. 마치 뭔가 착수금 받고 일 끝나고 나서 돈을 받은 것처럼요. 자, 이런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켈리가 사주를 받아서 줄리아나 살해했구나 라고 추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추정뿐이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때부터 은밀하게 켈리를 미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날 켈리가 무심코 담배꽁초 하나를 탁 버리게 되는데 그걸 수거해서 현장에서 그 줄리아나가 죽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비교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DNA 일치. 2010년 6월 18일 경찰은 켈리 박을 줄리아나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자친구 로니를 살인 공모 혐의로 함께 체포했어요. 이때 미니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 예견이라도 했듯 이미 외국으로 잠적해서 소식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지금 장기 해외여행 중이라 나도 연락이 잘 안 된다라고 변명을 해요. 사건으로부터 무려 5년이 지난 2013년, 그제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어요. 사실상 현장에서 켈리의 DNA가 나온 이상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재판은 순순히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켈리 측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대동해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DNA가 일치한 마당에 어떻게 무죄를 내세울 수 있나? 그 논리를 좀 들어볼까요? 자, 켈리는 줄리아나가 미니어와 동거하기 전부터 원래 미니어랑 친해서 원래 그 부동산 중개인 일을 하고 했으니까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손 씻고 수건으로 닦고 접시도 자기가 만지고 사용했겠죠? 그러다가 줄리아나랑 미니어가 동거를 이제 끝이 났어요. 줄리아나가 나갔잖아요. 이때 자신 집으로 돌아갈 때 미니어 집에서 수건과 접시를 챙겨갔는데 그때 그 켈리의 DNA가 거기 묻어있는 채로 줄리아나 집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다는 논리. 즉 변호인단은요, 이 현장에서 나온 DNA는 과거에서부터 있던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밀어붙인 거죠.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변호인단이 아예 줄리아나를 죽인 살인범은 켈리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지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의심을 받아오고 있던 남자친구 존 길모어였죠. 이미 개인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존의 주변을 다 낱낱이 조사했더라고요. 아주 호화 변호인단답죠. 당시 존은요, 줄리아나가 사망한 후에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여자친구 멜리사를 변호인단이 찾아가서 꼬치꼬치 여러 가지를 묻게 돼요. 그러다가 멜리사가 사실 나도 존이 폭력을 좀 행사해서 몇 번 그런 걸로 좀 상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목을 조른 적도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줄리아나의 결정적 사망 원인이 목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때 존이 한 말이 결정적인데 막 화가 나서 목을 조르면서 너도 줄리아나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느껴볼 거야! 이랬대요.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여자친구가 신고를 해서 존은 폭력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다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을 한 것만으로 존이 살해범이다 라고 몰기엔 좀 무리가 있죠. 막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뱉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치열한 공방이 계속됩니다. 그러던 2013년 6월 마침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재판부는 켈리 박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 발견된 DNA를 살인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 사건에서 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것 외에 현장에 켈리가 있는 걸 본 사람도 없고 범행 도구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 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 불충분이죠. 그녀의 남자친구 또한 함께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살인 현장에서 제3자의 DNA가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풀려났다라는 건 여러모로 다소 찝찝한 면이 남아있긴 해요. 유가족은 물론이고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주목해온 미국의 대중들 또한 재판 결과를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한편 외국으로 도피한 뮤니어, 이 뮤니어는요 현재 레바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소는커녕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어요. 켈리가 풀려나면서 사건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제 이게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죠. 왜냐하면 켈리 수박을 기소하는 데까지도 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 조사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답답한 상황. 오늘 사건에서 진범은 정말 언급한 사람들 중에는 없는 걸까요? 줄리아나의 엄마는 재판이 끝나고 2년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의 죽음이 너무 원통해서였는지도 모르죠.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 어쩌면 헐리우드와 전 세계를 빛낼 만한 그런 셀럽이 됐을 수도 있는 여성인데 다음 생애라도 못다 이룬 꿈을 펼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부디 범인이 꼭 죗값을 받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